너 제정신이야? 이거 군법 위반 아니야? 주한미군 부대 안 한 여군이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한국에 온 뒤로 한국 남자들만 보면 비실하다, 군장도 못 들겠다며 한숨 쉬던 그녀.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밤마다 막사를 나가 한국 남자를 만났다는데요. 그리고 들려온 건 믿기 힘든 비명소리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같이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샬럿 잭슨입니다. 미네소타 출신의 미군 병장이죠. 처음부터 한국에서 근무할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저 평범한 주말, 친구 앤더슨과 술을 마시다가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다른 부대원들은 모두 독일이나 이탈리아를 원했죠. 하지만 앤더슨이 맥주를 들이키며 말했어요. 요즘 한국이 대세래. 기술도 좋고 인프라도 발달했고 3년 동안 편하게 지낼 수 있다던데. 그 말에 웃으며 장난처럼 주한미군 지원서를 넣었을 뿐이었습니다. 합격은 꿈도 못 꿀 일이었죠. 그런데 정말 운 좋게도 앤더슨과 나란히 주한미군으로 배정받게 됐고 그게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꿀 줄은 몰랐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껴진 서울의 첫인상은 선명했습니다. 빽빽한 빌딩 숲, 어디서나 들려오는 기술음, 다양한 빛으로 밤을 밝히는 네온사인들. 생각보다 훨씬 현대적이었어요. 하지만 저에게 진짜 충격을 준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남자들이요. 저기 봐, 저 남자들 전부 다 말랐어. 앤더슨에게 귓속말로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미군 훈련소에서 몸을 불려온 우리에게 한국 남성들은 너무 마르고 체구가 작아 보였어요. 게다가 얼굴은 하나같이 부드럽고 섬세해 보였죠. 우리가 알던 군인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첫 주는 오리엔테이션으로 바빴어요. 기지 안에서의 생활 규칙, 한국 문화 기본 교육 그리고 한국군과의 협력 방식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교관은 한국군은 세계에서 가장 규율이 엄격한 군대 중 하나 라고 설명했지만 솔직히 반신반의했어요. 그들의 체격을 본 후엔 더더욱요. 한국 남자들은 다정하고 섬세하고 예의가 바르대. 앤더슨이 다른 선임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해줬습니다. 그 말을 듣자 웃음이 나왔어요. 다정함이 전쟁에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섬세함이 총알을 막아줄까요? 우리는 그저 미군식 체력 훈련을 통과한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한국 남자들은 군복을 입은 민간인처럼 보였습니다. 첫 공식 임무는 카투사들과의 합동훈련이었어요. 카투사는 한국군으로 미군에 배속된 특별한 부대라고 들었죠. 그들이 훈련장에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처음 봤을 때 솔직히 속으로 웃었어요. 덩치도 작고 말랐고 생긴 것도 너무 순해 보이는 얼굴들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진짜 나라를 지키는 병사라고. 첫날 훈련이 끝나고 앤더슨과 둘이서 밤마다 이런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당시 우리는 진짜 군인은 덩치 크고 목소리 큰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운 편견이었지만 그때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훈련 중에도 저는 은근히 우월감을 느꼈어요. 코스 달리기에서 카투사 몇 명을 제쳤을 때 팔굽혀펴기에서 그들 중 일부보다 많이 했을 때마다 스스로 뿌듯해했죠. 여군인 제가 이 정도인데 미국 남자들은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한국군을 내심 얕봤습니다. 특히 한 번은 식당에서 카투사들이 음식을 정돈된 방식으로 먹는 모습을 보고 앤더슨과 눈짓하며 킥킥거렸어요. 전쟁터에서도 저렇게 예쁘게 먹을 거야? 라며 비웃었죠. 지금 생각하면 너무 무례했습니다만 이미 색안경이 씌어지고 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엔 그게 그저 장난으로 느껴졌어요. 카투사 중 박준호라는 병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영어를 유창하게 했고 우리의 태도를 알아차렸을 텐데도 항상 친절했어요. 어느 날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죠. 한국군의 강점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샬럿 병장님. 그 말에 저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게 뭔데? 예쁜 걸음걸이? 박 병장은 잠시 침묵했고 그때 저는 제 말이 얼마나 무례했는지 잠깐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화내지 않고 조용히 말했어요. 곧 알게 될 거예요. 다음 주 합동 산악훈련에서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는 몰랐지만 후에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기지 내에서의 일상은 금세 적응했어요. 한국은 생각보다 편리했고 기지 바깥의 문화도 흥미로웠습니다. 하지만 한국 남자들에 대한 제 인식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강화됐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외출할 때마다 한국 남자들이 저를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졌거든요. 높이 묶은 금발머리와 175cm의 키는 어디서나 눈에 띄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태원의 한바에서 앤더슨과 맥주를 마시고 있을 때였어요. 옆자리 한국 남자들이 영어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미국에서 오셨나요?
평범한 대화였지만 그들의 말랑말랑한 목소리와 조심스러운 태도가 저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미군 남자들의 거친 농담과 큰 목소리에 익숙해진 저에게는 너무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대화는 길게 이어지지 않았고 우리는 일찍 자리를 떴죠. 기지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앤더슨이 물었어요. 너 한국 남자들 어떻게 생각해?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어디까지가 진짜 남자야? 우리 기준으로는 그냥 남자 아이들 같아. 앤더슨은 웃으며 동의했고 우리는 그날 밤 더 이상 그 주제에 대해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대화는 제 마음속에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그때 저는 군인다움이란 물리적인 강함과 거친 모습에서 나온다고 믿었어요. 드디어 준호가 말한 그 유명한 비공식 한미 연합 산악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저런 비시리들이 하는 훈련이면 저희들에게는 그냥 훈련보단 운동이겠죠. 저는 앤더슨에게 산책하듯 지나가겠네 라고 농담하며 웃었어요. 미군 훈련장에서 고된 훈련을 해온 우리에게 한국의 산악훈련이 무슨 도전이 되겠냐는 생각이었죠. 훈련 당일, 이른 아침부터 모든 장비를 챙겨 집결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완전 무장한 한국군 부대를 마주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지휘관 윤태준 대위를 처음 보았습니다. 첫인상부터 달랐어요. 윤 대위는 다른 한국 남자들보다 체구는 조금 컸지만 그의 눈빛과 자세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말은 거의 하지 않았지만 그의 지시 하나에 모든 부대원이 정확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며 처음으로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오늘의 훈련은 36km 산악행군입니다. 중간에 급경사 구간이 있으니 주의하세요. 윤 대위의 간결한 설명이 끝나고 행군이 시작됐습니다. 처음 1시간은 쉬웠어요. 평지를 따라 행진하는 것은 미군 훈련에서도 기본이었으니까요. 앤더슨과 눈을 마주치며 식은 죽 먹기네라는 표정을 교환했습니다. 하지만 2시간째부터 상황이 달라졌어요. 경사가 점점 가팔라졌고 길은 좁아졌습니다. 한국에 사는 미국 훈련장과 달랐어요. 더 가파르고 더 험했고 무엇보다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바위투성이 길, 갑자기 나타나는 계곡, 미끄러운 흙길. 그 모든 것이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더 놀라운 건 한국 장병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무거운 군장을 메고도 묵묵히 행군했어요. 아무 말 없이 호흡만으로 걸음을 맞추며 걷는 그들의 모습은 당황스러울 만큼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그들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특히 윤 대위는 계속해서 대열의 앞과 뒤를 오가며 모든 병사들을 살폈습니다. 그의 체력은 놀라웠어요. 앞에서 지휘하다가도 어느새 뒤처진 병사를 돕기 위해 뒤로 이동하고 다시 앞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마치 기계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호흡은 거의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4시간째 제 체력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다리는 후들거리고 등의 군장은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뜨거운 태양 아래 끊임없이 이어지는 오르막길에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앤더슨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우리는 점점 대열에서 뒤처지기 시작했죠. 그때 윤 대위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묵묵히 제 옆에서 걸었고 가끔 숨을 깊게 쉬세요 라고 조언했어요. 기이하게도 그의 존재만으로 제 걸음이 조금 더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그의 침착한 에너지가 저에게 전해지는 듯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작은 바위에 발이 걸렸습니다.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질 뻔했어요. 대열에서 이탈하게 되었고 뒤에서 따라오던 윤 대위가 빠르게 저를 붙잡으려 손을 뻗었죠. 그런데 저는 반사적으로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한국 남자에게 도움을 받다니 그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스쳤어요. 내심 그런 약자로 보이고 싶지 않았던 거죠. 윤 대위는 놀란 눈빛으로 무슨 짓입니까? 라고 물었지만 저는 아무 대답 없이 본대열로 복귀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에서 보인 것은 분노가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었어요. 실망? 호기심? 아니면 그저 평가하는 듯한 시선? 무엇이었든 그 눈빛이 저를 이상하게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불편한 감정을 뒤로하고 빠르게 대열로 뛰어들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걸음을 재촉했지만 가슴은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윤 대위가 건넨 손길이 계속 생각났어요. 그 빠른 반응 속도 그리고 그 손길에서 느껴진 단단함. 앤더슨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그 장교님이 도와주려 했잖아. 저는 대답 대신 어깨를 으쓱했어요. 말로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저 한국 남자에게 도움받는 모습을 보이기 싫었다는 사실이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행군은 계속됐고 저는 윤 대위의 존재를 더욱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그냥 한국 장교 중 하나가 아니었어요. 그의 움직임, 지시하는 방식, 부대원들을 대하는 태도.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한 번은 그가 지쳐 보이는 미군 병사에게 다가가 물통을 건네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 병사는 감사하게 물을 받아 마셨고 윤대위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작은 행동에서 리더십이 느껴졌어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종류의. 점점 제 생각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외적인 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했던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특히 윤대위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행군이 절반쯤 진행되었을 때 잠시 휴식 시간이 주어졌어요. 모두가 바위나 나무 아래에 앉아 숨을 골랐습니다. 저는 다리가 후들거려 간신히 바위에 기대어 앉았어요. 앤더슨도 비슷한 상태였죠. 이게 정말 한국군의 일상적인 훈련이야? 앤더슨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말을 할 기력도 없었습니다. 주변을 보니 한국 장병들은 우리보다 훨씬 나은 상태였어요. 물론 그들도 땀을 흘리고 있었지만 적어도 우리처럼 완전히 지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묵묵히 물을 마시고 간단히 스트레칭을 하며 다음 구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해가 안 돼. 그들의 책으로 어떻게 이런 훈련을 버티는 거지?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한국군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외적인 모습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통을 들어 물을 마시려는데 한 그림자가 다가왔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윤대위였습니다. 그는 제 옆바위에 조용히 앉았어요. 다른 병사들은 무의식적으로 약간 거리를 두었지만 앤더슨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윤대위는 침묵을 깨고 조용히 물었어요. 왜 도움을 거절하셨죠? 그의 목소리에는 비난이 아닌 순수한 궁금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방어적이었어요. 잠시 망설이다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군인으로서 약해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건 반쪽짜리 진실이었습니다. 더 정확히는 한국 남자에게 약해 보이고 싶지 않았던 거였어요. 그것이 더 부끄러운 진실이었기에 말할 수 없었습니다. 윤대위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나 이어진 그의 말은 날카로웠습니다. 강함이란 건 도움이 필요할 때 인정하는 것에서도 나옵니다. 자존심만으로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어요. 그 말에 저는 반박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앤더슨이 갑자기 다가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제 귀에 속삭였어요. 그만해, 샬럿. 더 이상 하면 실수야. 앤더슨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순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제 피로와 좌절감이 입을 열게 한 것 같아요. 아니면 제 깊숙한 곳에 있던 편견이 표면으로 드러난 것인지도 모릅니다. 한국군의 전투력이 실제 상황에서 의미가 있을까요? 솔직히 저는 의문이에요.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 장병들이 일제히 우리를 쳐다봤어요. 누군가는 분노한 표정을, 또 누군가는 상처 입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말을 꺼내지는 않았어요. 그들은 윤대위를 바라봤습니다. 윤대위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여전히 차분했지만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는 천천히 일어나서 제 앞에 서서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증명해야 설득이 될까요? 잭슨 병장? 그 순간 저는 제가 선을 넘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자존심이 제 입을 열게 했어요. 실제 전쟁은 육체가 대답하는 법 아닌가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이미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도전적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윤대위의 눈에 이상한 빛이 스쳤고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좋습니다. 각 부대에 전달 휴식 시간 10분 추가하죠. 옆에 참호가 있는데 전투로 직접 확인해 보시겠어요? 그의 제안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참호 전투는 근접전을 연습하는 훈련이었고 보통 공식적인 훈련 일정에 포함된 것이었어요. 그런 것을 갑자기 제안한다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윤대위는 한 발 더 나아갔어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도 페널티는 있어야 하니 제가 왼손을 쓰지 않고 할게요. 주변에 있던 한국 장병들이 놀란 듯 웅성거렸어요. 그의 제안은 스스로에게 불리한 조건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건 거의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어요. 근접전에서 한 손을 포기한다는 건 치명적인 약점을 노출하는 것이니까요. 저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군인으로 상대해 주시죠. 남녀 차이는 이미 없는 것 같은데. 빨리 끝냅시다. 앤더슨이 제 팔을 잡아당기며 속삭였어요. 미쳤어? 이러면 나중에 문제 될 수도 있어. 하지만 저는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윤대위를 이기면 제 자존심은 회복될 거였고, 만약 지더라도 글쎄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훈련은 10분간 미뤄졌고 주변에 있던 임시 참호가 우리의 전투장이 되었습니다. 병사들은 참호 주변에 원을 그리며 모여들었어요. 미군과 한국군 모두 이 특별한 대결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참호 안으로 들어가기 전 윤대위는 군복상의 주머니에서 붕대를 꺼내 왼손을 등 뒤로 돌려 몸에 고정시켰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갑자기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이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규칙은 간단했습니다. 먼저 두 발이 참호 밖으로 나가면 패배입니다. 주변의 병사들이 심판을 맡기로 했어요. 윤대위는 마지막으로 제게 물었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잭슨 병장?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참호 안은 생각보다 좁았어요. 두 사람이 서로 마주보고 서 있기에는 충분했지만 움직임에는 제약이 많았습니다. 좁은 공간, 미끄러운 바닥, 울퉁불퉁한 벽, 모든 것이 변수였어요. 전투가 시작되자 윤대위는 이상하리만치 부드럽고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위치를 거의 움직이지 않았어요. 대신 제 공격을 정면으로 맞지 않고 옆으로 흘려버리거나 중심만 살짝 이동해버리는 식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접근했어요. 상대를 탐색하듯 가벼운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윤대위의 방어는 완벽했어요. 그는 마치 제 움직임을 미리 읽는 것 같았습니다.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갈수록 주변 병사들의 시선이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접촉을 최소화하려는 듯한 그의 태도였어요. 여자라는 걸 인식하고 무의식적으로라도 조심하는 것이 느껴졌고, 저는 그게 너무도 모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여자라고 봐주시는 겁니까? 분노에 찬 저는 공격 속도를 높였어요. 더 이상 탐색전이 아니라 진짜 공격이었습니다. 제 전력을 다해 그를 참호 밖으로 밀어내려 했어요. 하지만 윤대위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공격을 몇 번 더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그는 마치 물처럼 흘러가 버리는 것 같았어요. 제 손이 그의 몸에 닿는 순간 그는 이미 다른 곳으로 이동해 있었습니다. 점점 더 짜증이 났어요. 마치 안개를 붙잡으려는 것처럼 헛수고만 계속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빨리 끝낼 생각으로 수비보다는 공격에 올인할 생각이었습니다. 거칠게 공격하며 그를 참호벽으로 유인의 코너에 몰아넣으려는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그 계획은 처음에는 잘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윤대위가 조금씩 뒤로 물러났어요. 제가 공간을 장악하는 동안 그는 점점 더 좁은 공간으로 밀려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주변에서 미군들의 환호성이 들렸어요. 그들은 제가 이기고 있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하지만 이것이 함정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윤대위가 참호의 한쪽 끝으로 이동했을 때 저는 승리가 눈앞인 줄 알고 마지막 공격을 준비했습니다. 그를 향해 돌진하며 어깨로 밀어붙이려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윤대위의 움직임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갑자기 몸을 낮추더니 제 중심을 무너뜨리고 저를 어깨에 들어 올렸어요. 너무 빨라서 반응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대로 두 발이 참호 밖으로 떨어졌어요. 완벽한 패배였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한국 병사들이 작게 탄성을 질렀지만 미군 쪽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윤대위는 제 발이 다시 땅에 닿게 해주고 한 걸음 물러섰어요. 그는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강함은 단순한 근력이나 속도가 아니라 상황을 제어하는 힘입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마치 그가 제 내면을 들여다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혀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어요.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부끄러움인지 분노인지 아니면 다른 감정인지 스스로도 구분할 수 없었어요. 윤대위는 붕대를 풀고 왼손을 자유롭게 했습니다. 그는 제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훈련을 계속합시다 라고 말했어요. 주변의 병사들이 원래 자리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앤더슨이 다가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괜찮아. 내가 졌다고 세상이 끝난 건 아니잖아. 하지만 저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패배가 아니었어요. 제 자존심, 제 믿음,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확신이 무너진 느낌이었습니다. 한국군, 특히 윤대위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훈련은 예정대로 재개되었습니다. 나머지 행군 코스를 완주해야 했어요.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제 몸은 무거웠고 마음은 더 무거웠어요. 그리고 어깨가 이상하게 아팠습니다. 아마도 윤대위가 저를 들어올릴 때 근육이 삐끗했나 봐요. 행군 내내 저는 말없이 걸었습니다. 윤대위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부끄러움과 혼란이 뒤섞인 감정이 제 마음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어깨 통증은 점점 심해졌어요. 공격만 생각하며 무리했던 탓의 통증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하려 했지만 행군이 끝날 무렵에는 팔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을 정도였어요. 앤더슨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 저는 괜찮다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통증은 참기 힘들 정도였어요. 결국 훈련이 끝난 뒤 저는 의무대를 찾아갔습니다. 간단한 진찰 후 의무병은 심각한 부상은 아니지만 근육 염좌가 있다고 했어요. 휴식과 냉찜질을 권했습니다. 의무대에서 약을 받고 침대에 누웠지만 통증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다른 병사들은 저녁 식사를 하러 갔을 테고 의무실은 조용했어요. 침대에 누운 채 천장만 바라보며 그날의 일들을 곱씹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무례했는지 생각하니 부끄러움이 밀려왔어요. 한국군, 특히 윤대위를 그렇게 대한 것이 후회되었습니다. 그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했고, 현명했고, 인내심이 있었어요. 밤이 깊어갈 무렵, 의무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윤대위가 나타났어요. 저는 놀라서 일어나려 했지만 어깨 통증 때문에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편하게 계세요. 그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어요. 그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습니다. 분노도 승리감도 없었어요. 그저 조용한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훈련 중 어깨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제가 원래 군대 오기 전에 물리치료사 준비를 했습니다. 진단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놀랐어요. 물리치료사라니? 그것은 제가 그에 대해 알고 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윤대위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무슨 말도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제 어깨를 살폈어요. 손가락으로 특정 부위를 누르며 통증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여기가 아픕니까? 그의 손이 어깨 뒤쪽의 한 지점을 누르자 갑자기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어요.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습니다. 근육이 심하게 긴장되어 있네요. 간단한 마사지와 스트레칭으로 풀어드릴 수 있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의무실 캐비닛에서 마사지 오일을 찾아 손에 덜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제 어깨를 마사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가벼운 터치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깊은 근육을 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의 손이 특정 지점에 들어간 순간 비명이 절로 터져나왔습니다. 아, 너무 큰 소리에 의무실 바깥까지 울렸고 몇몇 병사들이 복도로 나와 무슨 일인지 살피기도 했어요. 윤대위는 조용히 문을 닫고 말했습니다. 근육이 놀란 상태입니다. 안 풀면 더 악화됩니다. 그는 정확히 아픈 지점을 짚어가며 마사지와 스트레칭을 해줬어요. 그 몇 분 동안 저는 온몸이 뒤틀리는 느낌을 버텨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고통 속에서 일종의 해방감을 느꼈어요. 마치 제 몸뿐만 아니라 마음의 긴장도 함께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마사지가 끝나고 난 뒤 통증은 많이 가라앉았어요. 윤대위는 손을 닫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물었어요. 왜 그렇게까지 화가 나셨던 건가요? 그 질문은 단순히 참호 전투 때의 일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는 제가 한국군에 대해 그에 대해 가지고 있던 모든 편견과 무시하는 태도에 대해 물었어요. 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눈으로 보인 것만 진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강함이라는 것에 대해 너무 시각적인 것에 집중했습니다. 근데 제가 틀렸네요. 그 말은 짧았지만 제 마음속에서 일어난 변화를 담고 있었어요. 저는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한국군을 무시해서 죄송합니다. 당신도요. 윤대위는 미소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일어나 의무실에 나갔어요. 하지만 그 짧은 순간 저는 그의 눈에서 이해와 용서를 보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어깨 통증은 여전했지만 마음의 무게는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날 밤의 비명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의무실을 나와 막사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막사에 들어서자마자 모든 친구들이 이상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앤더슨이 먼저 다가와 귓속말로 물었습니다. 야, 밤에 무슨 일이야? 무슨 비명을 그렇게 질러?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다른 친구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군법 위반 아냐? 너무 격렬했나 봐. 그들은 모두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지만 그 속에는 진짜 궁금증이 담겨 있었어요. 그들은 제가 윤대위와 무슨 일이 있었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머쓱한 미소만 지었어요.
그들의 오해를 풀어야 할지 아니면 그냥 놔둬야 할지 고민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오해가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뭔가 해방된 기분이었습니다. 앤더슨이 진지하게 물었어요. 괜찮아? 정말로 아무 일도 없었어? 저는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어깨 마사지 받았어. 근육이 너무 뭉쳐서. 앤더슨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지만 더 묻지는 않았어요.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오늘 훈련은 쉬어도 된대. 의무대에서 연락 왔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하루 저는 막사에서 쉬며 지난 일들을 곱씹었어요. 윤대위와의 만남, 참호전투 그리고 의무실에서의 일. 모든 것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된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군, 특히 윤대위를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었어요. 막사를 나와 혼자 산책하면서 저는 어제의 일들을 곱씹어 보았어요. 참호전투에서의 패배, 윤대위의 놀라운 실력, 그리고 의무실에서의 시간. 모든 것이 제 생각을 바꿔놓았습니다. 특히 윤대위가 했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강함은 단순한 근력이나 속도가 아니라 상황을 제어하는 힘입니다. 의무대에서의 그 밤 이후 저는 윤대위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이전의 편견과 오만함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존경과 호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다음 훈련에서 그를 마주쳤을 때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그것은 단순한 예의를 넘어선 진심 어린 사과의 표현이었습니다. 훈련 준비되셨습니까? 잭슨 병장?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이전과는 달리 제게 약간의 온기가 느껴졌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준비됐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 짧은 대화 속에서도 무언가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날의 훈련은 정찰 작전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미군과 한국군이 섞인 소규모 팀으로 나뉘어 가상의 적진을 탐색하는 임무였어요. 저는 윤대위가 이끄는 팀에 배정되었습니다. 팀원은 저와 앤더슨 그리고 2명의 한국 병사로 구성되었어요. 윤대위의 지휘 스타일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팀원의 의견을 듣고 각자의 강점을 활용하는 전략을 세웠어요. 특히 저에게는 미군식 정찰 기법을 적용할 기회를 주었고 그것이 작전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임무가 끝나고 결과를 평가하는 시간, 윤대위는 저희 공헌을 공개적으로 칭찬했어요. 잭슨 병장의 기지와 판단력 덕분에 성공적인 임무 수행이 가능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진심 어린 인정이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훈련이 끝난 후 저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말했어요. 전에 제가 한 말과 행동,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너무 오만했어요. 윤대위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서 이해와 용서가 느껴졌어요. 우리 모두 배우는 과정에 있습니다. 중요한 건 깨달음이니까요. 그 말에 저는 안도의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그의 미소를 보았습니다. 평소의 단단한 표정과는 다른 부드럽고 따뜻한 미소였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훈련 중에도 윤대위는 여전히 모든 병사들에게 공정하고 엄격했지만 저에게만은 가끔 다른 시선을 보내곤 했어요. 그것은 너무 명확하지 않아 다른 사람들은 알아채지 못할 정도였지만 저는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간혹 우리 눈이 마주칠 때면 그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거나 희미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런 작은 순간들이 제 하루를 밝게 만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제 어깨는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하지만 어쩐지 다시 한번 의무대를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핑계를 찾던 중 발목을 살짝 삐었다고 말하고 의무대로 향했어요. 간호장병이 발목을 간단히 검사한 후 아무 이상 없다며 붕대만 가볍게 감아주었습니다. 떠나기 전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혹시 윤 대위님께 연락할 방법이 있을까요? 어깨 치료에 대해 제대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요. 간호장병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서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건네주었어요. 윤 대위님이 이걸 맡기셨어요. 혹시 미군 여성이 찾으면 주라고 하셨는데 아마 잭슨 병장님을 말씀하신 것 같네요. 저는 놀라움에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거기엔 깔끔한 글씨로 윤 대위의 개인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그가 이미 제가 찾아올 것을 예상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기분 좋았습니다. 의무대를 나와 막사로 돌아가는 길. 저는 그 종이를 주머니에 넣고 자꾸만 만지작거렸어요. 마치 그것이 사라질까 두려운 것처럼요. 제 마음속에서는 여러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기쁨, 설렘,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까지. 모든 것이 새롭고 혼란스러웠어요. 막사에 도착했을 때 앤더슨이 제 표정을 보고 알아챘습니다.
뭔가 좋은 일 있었나 봐.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어깨를 으쓱했지만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감출 수 없었어요. 앤더슨은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잘 알았고 제가 준비됐을 때 이야기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전화번호가 적힌 종이를 앞에 두고 망설였습니다. 연락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됐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너무 단순한 일이었지만 그때의 저에게는 큰 결정이었습니다. 결국 용기를 내어 메시지를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잭슨 병장입니다. 어깨 치료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폰을 내려놓았지만 계속해서 확인하게 되었어요. 답장이 올까 걱정되었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드디어 답장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잭슨 병장님. 별 말씀을요. 어깨는 이제 괜찮으신가요? 간결하지만 친절한 메시지였어요. 저는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덕분에 완전히 나았어요. 훈련에도 지장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문자를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업무적인 대화가 주를 이루었지만 점차 개인적인 이야기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는 서울 출신이고 대학에서 물리치료를 전공했다가 군에 입대했다고 했어요. 전역 후에는 태권도장을 열 계획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저도 제 이야기를 나눴어요. 미네소타에서의 어린 시절 군인이 되기로 결심한 이유, 그리고 한국에 오게 된 우연한 계기까지. 대화가 깊어질수록 저는 그에게 더 끌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생각, 그의 가치관, 그의 꿈. 모든 것이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약 2주간의 문자 교환 후 드디어 일주일간의 휴가가 주어졌습니다. 대부분의 미군들은 서울의 번화가나 제주도 같은 관광지로 향했지만 저는 다른 계획이 있었어요. 마지막 문자에서 윤대위도 같은 기간의 휴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혹시 휴가 중에 시간 되시면 기지 밖에서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커피라도 한잔하면서. 제 심장은 답장을 기다리는 동안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너무 직설적이었나 싶었어요. 하지만 곧 그의 답장이 왔습니다. 좋습니다. 토요일 오후 3시, 홍대 입구역 2번 출구 어떠세요? 너무 기뻐서 소리를 지를 뻔했어요. 앤더슨에게 바로 이 소식을 알리고 싶었지만 아직은 비밀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너무 새롭고 너무 소중했으니까요. 토요일이 되었고 저는 처음으로 군복이 아닌 평범한 옷을 입었습니다. 청바지에 흰 티셔츠 그리고 가벼운 가디건을 걸쳤어요. 머리도 평소처럼 높게 묶지 않고 느슨하게 내렸습니다. 거울을 보니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더 이상 군인 샬럿 잭슨이 아닌 그냥 한 여자 샬럿이었습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약속 장소에 도착했어요. 2번 출구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가 나타났습니다. 윤대위. 아니, 이제는 그냥 태준이라고 불러야 할 것 같았어요. 군복을 벗은 그는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단정한 청바지에 흰 셔츠 그리고 네이비 색상의 가벼운 재킷을 입은 그의 모습은 세련되고 부드러웠어요. 처음으로 그를 군인이 아닌 남자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기다리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군대에서와는 달리 더 부드러웠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아니요, 방금 왔어요. 그렇게 우리의 첫 데이트가 시작되었습니다. 홍대 거리를 걸으며 카페에 들어가 이야기를 나누고 작은 갤러리를 구경하고 한강공원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편안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태준이라는 사람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어요. 그는 군인이기 이전에 꿈과 열정을 가진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무술을 배웠고 대학에서는 체육교육과 물리치료를 공부했어요. 군복무는 그의 의무였지만 그 속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려 노력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처음에 제가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달았어요. 해가 지고 별이 뜨기 시작할 무렵 우리는 한강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강물에 반사되어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냈어요.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저는 용기를 내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부대에 있으면서 한국 남자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그리웠어요. 직속도 아닌데 문제는 없잖아요? 그 말이 나오자마자 제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너무 직설적이었나 싶었습니다. 그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부드럽게 웃었어요. 당돌하네요. 하지만 나쁘지 않아요. 그의 대답에 안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그의 손길이 저를 설레게 했습니다. 저도 당신을 알아가고 싶어요, 샬럿. 그것이 우리 관계의 시작이었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그와 키스를 나누었습니다. 부드럽고 조심스럽고 하지만 확신에 찬 키스였어요. 그 순간 저는 제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휴가 기간 동안 우리는 거의 매일 만났어요. 함께 서울의 곳곳을 탐험하고 한국 음식을 즐기고 때로는 그냥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었고 저는 그에게 미국의 문화와 관습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모든 순간이 소중하고 특별했습니다. 휴가가 끝나고 기지로 돌아왔을 때 저는 더 이상 비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앤더슨에게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나 윤대위와 사귀고 있어. 앤더슨은 처음에는 놀랐지만 곧 미소를 지었어요. 알아챘어. 내가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야. 그의 지지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식은 금세 미군 부대 내에 퍼졌어요. 저와 윤대위의 관계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은 호기심 어린 시선이었지만 일부는 의아해했어요. 특히 처음에 저와 함께 한국 남자들을 비웃었던 몇몇 미군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정말 한국 남자랑 사귀는 거야? 우리 부대에 멋진 남자들 많은데. 저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신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나는 봤어. 그리고 그것은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표면 아래에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태준의 강인함, 그의 섬세함, 그의 인내심, 그리고 그의 따뜻함. 모든 것이 저를 그에게 이끌었습니다. 소문이 퍼지자 미국에 있던 제 친구들도 이 소식을 들었어요. 특히 로건과 마이크 그리고 제니퍼는 믿을 수 없다며 직접 한국으로 날아왔습니다. 그들은 휴가를 핑계로 왔지만 실제로는 태준을 직접 만나보기 위해서였어요. 특히 로건은 그 한국 남자가 정말 내가 말한 것처럼 대단한지 봐야겠다 며 반신반의했습니다. 저는 약간 긴장됐지만 태준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주말에 우리 모두 만나기로 했고 강남의 한 바에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처음에 친구들은 태준을 만났을 때 약간 거리감을 두었어요. 하지만 그의 유창한 영어와 친절한 태도에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로건은 끊임없이 테스트를 했어요. 소주를 몇 잔씩이나 권했지만 태준은 멀쩡했습니다. 한국식 폭탄주에도 전혀 흔들림이 없었어요. 제니퍼가 속삭였습니다. 어디 약 쓴 거 아냐? 이렇게 잘 버티다니. 저는 그저 자랑스럽게 웃었어요. 하지만 로건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그는 자신이 주짓수를 2년 정도 배웠다며 태준에게 가벼운 스파링을 제안했어요. 저는 당황했지만 태준은 괜찮습니다 라며 순순히 응했습니다. 우리는 근처 주짓수 센터에 일일 입장을 했고 로건과 태준은 스파링 자세를 취했어요. 로건은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지만 태준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스파링. 결과는 예상대로 완패였어요. 로건은 몇 초 만에 바닥에 눕혀졌고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로건이 놀란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태준은 그를 일으켜 세우며 설명했습니다. 제가 태권도, 유도, 주짓수 도합 7단 유단자입니다. 어릴 때부터 무술을 배웠거든요. 그 말에 모두가 놀랐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무술을 한다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의 실력자인 줄은 몰랐어요. 그때 저는 참호 전투가 떠올랐습니다. 그가 왼손도 쓰지 않고 저를 이긴 그 순간이요. 왜 그때 이 얘기 안 했어요? 저의 투정 섞인 질문에 태준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미 당신은 편견으로 가득 차 있었잖아요. 말보다 행동이 더 빠르니까. 그 말에 저는 부끄럽고도 뿌듯한 감정에 잠겼어요. 그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편견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는 이미 그것을 간파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 마음을 열게 했어요. 로건은 그날 이후 완전히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는 태준에게 무술을 배우고 싶다며 졸랐어요. 제니퍼와 마이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한국 남자 절대 얕보면 안 돼 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녁 식사 시간 우리는 함께 삼겹살을 먹으러 갔습니다. 태준은 미국인 친구들에게 한국식 고기 굽는 방법과 쌈을 싸먹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로건은 처음에는 어색해하다가도 금세 익숙해졌습니다. 그는 소주까지 마시며 완전히 한국 문화에 푹 빠진 모습이었어요. 샬럿, 내가 진짜 대단한 남자를 만났네. 제니퍼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저는 그저 미소를 지었어요. 자랑스러운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친구들을 숙소에 데려다주고 태준과 둘이 남았을 때 저는 문득 궁금한 점이 생각났어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자신감이 넘치나요? 항상 침착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태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자신감이 아니라 평정심이에요. 무술을 배우면서 가장 중요하게 배운 것은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강해도 마음이 흔들리면 패배하거든요. 그의 말은 단순한 무술 이야기가 아니라 삶의 철학처럼 들렸어요.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처음 당신을 봤을 때 당신의 강인함과 당당함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 아래에는 불안정함도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을 계속 증명해야 한다는 듯한 그 말이 제 마음을 찔렀어요. 그는 제가 스스로도 잘 인식하지 못했던 부분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저는 항상 여군으로서 더 강하게, 더 용감하게 보이려고 노력했어요. 그것이 때로는 오만함으로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당신이 맞아요. 내가 한국군, 특히 당신을 무시했던 건 어쩌면 내 자신의 불안함 때문이었을지도 몰라요. 솔직한 고백이 제 입에서 나왔습니다. 태주는 부드럽게 웃으며 제 손을 잡았어요. 우리 모두 그런 순간이 있어요. 중요한 건 깨닫고 성장하는 거니까요. 그의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태주는 제게 단순한 연인 이상의 존재였어요. 그는 스승이자 친구이자 동반자였습니다. 다음 날 친구들은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떠나기 전 로건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어. 왜 내가 그에게 빠졌는지.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던 내가 바보였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나도 처음엔 그랬으니까 이해해. 친구들이 떠난 후 태준과 저는 짧은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는 저를 자신의 고향인 경기도의 작은 마을로 데려갔어요. 도시와는 다른 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한적한 시간을 보냈어요. 아침에는 근처 산책로를 따라 걸으며 태권도 기본 동작을 연습했고, 낮에는 마을 주변을 탐험했습니다. 저녁에는 작은 식당에서 향토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태준의 옆에 있으면 저는 이상하게도 더 강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전에 생각했던 강함과는 다른 종류였어요.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 노력하는 종류의 강함이었습니다. 여행의 마지막 날, 우리는 마을 뒷산에 올랐어요. 정상에서 바라본 풍경은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문득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생각들이 떠올랐어요. 그때의 오만함과 편견들, 그리고 태준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모든 것이 변했는지. 당신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제 진심 어린 말에 태준은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그래요. 그날 참호에서 당신을 만나서 다행이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그 순간 저는 이제야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이해했다고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신체적인 힘이나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단단함,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성장하려는 의지였어요. 태준, 처음에 제가 비실하다고 생각했던 한국 남자는 실은 제가 만난 사람들 중 가장 강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런 그에게 완전히 반해버렸어요. 기지로 돌아가는 길, 저는 앞으로의 시간들이 기대되었습니다. 아직 우리 앞에는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태준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한국 남성들의 외면 아래 숨겨진 내면의 단단함은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는 절대 판단할 수 없다는 걸 이제야 저는 진정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되었어요. 시간은 참 빠르게 흘러갔어요. 태준과 함께하는 날들이 쌓여갈수록 한국은 제게 더 이상 낯선 파견지가 아닌 제2의 고향이 되어갔습니다. 때로는 서툴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했지만 그의 곁에서 한국어도 배우고 문화도 이해하게 되었어요. 거리의 표지판을 읽을 수 있게 되었을 때의 기쁨, 처음으로 주문을 한국어로 했을 때의 뿌듯함, 그리고 태준의 부모님과 짧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을 때의 감동. 모든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어느덧 제 주한미군 복무 기간도 3년의 끝자락에 다다랐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만 해도 3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실감하지 못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 그건 너무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태준을 만난 후로는 더욱 그렇게 느껴졌어요. 어느 날 아침, 제 이메일함에 미국 복귀 준비에 관한 공지가 도착했습니다. 남은 기간은 약 3개월. 그 메일을 보는 순간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태준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되었습니다. 물론 그도 알고 있었어요. 제 복무 기간이 언제 끝나는지, 그리고 그 후에 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그 현실이 점점 가까워 오니 우리 둘 다 그 주제를 피하고 있었어요. 더 복잡한 건 태준도 전역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의 군복무도 거의 끝나가고 있었어요. 우리는 각자의 군인 생활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앞으로의 삶에 대한 큰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한강변을 걸으며 오랜만에 데이트를 했어요.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각자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태준은 저녁 후 계획에 대해 말했어요. 그는 항상 태권도장을 열고 싶어 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태권도를 해왔고 그 정신과 기술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싶다고 했어요. 사범님이 되는 게 제 오랜 꿈이었어요. 군 생활도 소중했지만 이제는 제 본래 꿈을 향해 가고 싶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의 열정과 꿈을 응원했지만 한편으로는 제 마음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그의 꿈은 한국에 있고 저는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으니까요. 당신은 어떤 계획이에요, 샬럿? 그의 질문에 저는 망설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미국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태준과 함께하는 미래를 더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고향, 가족, 경력, 모든 것을 뒤로하고 새로운 나라에서 새 출발을 한다는 건 큰 도전이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미국에서의 군 생활을 계속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길을 찾을 수도 있어요. 제 애매한 대답에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더 묻지 않았지만 그의 눈에 비친 감정은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우리는 잠시 침묵 속에서 걸었어요. 한강의 물결이 달빛에 반짝이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마치 이 순간을 기억해두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제가 침묵을 깼어요. 더 이상 이 문제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헤어지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 말을 하는 순간 목이 메었어요. 태주는 걸음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도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생각해 볼게요. 반드시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의 확신에 찬 대답이 위로가 되었지만 현실적인 해결책을 바로 찾기는 어려웠어요. 그날 밤 우리는 각자의 숙소로 돌아갔지만 제 마음은 계속해서 그 문제로 무거웠습니다. 이후 며칠 동안 태주는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그는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저 역시 제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미국으로 돌아가 군 생활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할 것인지. 무엇이 저를 더 행복하게 할까요? 그리고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던 어느 날 태준이 문자를 보냈어요.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호기심이 생겼지만 더 자세한 내용은 묻지 않았습니다. 그가 준비하는 것이 무엇이든 기다려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주말이 되자 태준은 저를 서울 북부의 한 조용한 동네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주택가와 상가가 적절히 섞인 아늑한 지역이었어요. 우리는 한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1층 상가 중 하나였는데 아직 공사 중인 듯했어요. 여기가 어디죠? 제가 물었을 때 태준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녁 후 제가 도장을 낼 곳이에요. 계약금을 지불했고 다음 달부터 공사를 시작합니다. 저는 놀라움과 기쁨이 섞인 감정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그의 꿈이 현실이 되어가는 것을 보는 것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태준은 열쇠로 문을 열고 저를 안으로 이끌었어요. 비록 지금은 빈 공간이었지만 그는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곳은 훈련장이 될 것이고 저곳은 사무실 그리고 저쪽은 탈의실과 샤워실이 될 거라고요. 어떻게 생각해요? 마음에 드나요? 그의 질문에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정말 멋진 곳이에요. 당신의 꿈이 이루어질 공간이니까요. 태주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이건 우리의 꿈이 이루어질 공간이었으면 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짐작은 했지만 감히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제 첫 제자 되어줄래요?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제 동반자가 되어줄래요? 이 도장을 함께 운영하면서 그의 제안은 단순한 사업 파트너십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삶을 함께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감정이 북받쳐 말을 잇지 못했어요. 태주는 제 반응을 보고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이 가진 미군 경험과 체력 훈련 방식은 도장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태권도와 미군식 피트니스의 결합이라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도전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그는 단순히 저를 붙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둘의 강점을 결합한 새로운 미래를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국에 남아야 한다는 부담감이 아닌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눈물이 제 눈가에 맺혔지만 저는 행복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네, 함께하고 싶어요. 나 미국 안 갈래요. 여기에 있을게요. 당신이랑. 그 말은 즉흥적인 반응이 아니라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진심이었어요. 태주는 저를 품에 안았고 우리는 그 빈 공간 속에서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것이 바로 제가 있어야 할 곳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결정을 내린 후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먼저
미군 상관들에게 제 계획을 알리고 복무 종료 후에 한국 체류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야 했어요. 다행히도 상관들은 이해해 주었고 필요한 도움을 주었습니다. 미국 가족들에게도 이 소식을 전해야 했어요. 부모님은 처음에는 놀라셨지만 제가 행복하다는 것을 알고 지지해 주셨습니다. 내가 행복하다면 우리도 행복해. 다만 자주 연락하고 가끔은 꼭 방문해줘.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약속했어요. 한국이 제2의 고향이 된다 해도 미국의 가족과의 연결은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요. 태준도 그의 저녁을 준비하며 바빴습니다. 도장 공사를 시작하고 필요한 장비들을 주문하고 초기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등 할 일이 많았어요. 우리는 함께 도장의 이름을 정했습니다. 하모니 태권도, 동양과 서양의 조화,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상징하는 이름이었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바쁜 나날들 속에서 우리 두 사람 모두 저녁을 했습니다. 군복을 벗는 순간의 감정은 묘했어요. 오랫동안 제 정체성의 일부였던 것을 내려놓는 느낌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도 있었습니다. 태준도 비슷한 감정이었을 거예요.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이 전환기를 함께 헤쳐나갔습니다. 저녁 후 몇 주 동안 우리는 도장 준비에 몰두했어요. 공사가 끝나고 장비가 들어오고 홍보물이 제작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형태를 갖추어가는 과정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는 또 다른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결혼이었어요. 프러포즈는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어느 날 밤 도장 공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우리는 빈 훈련장 바닥에 앉아 피자를 먹고 있었어요. 태준이 문득 물었습니다. 우리 결혼할까요? 거창한 이벤트나 무릎 꿇기 같은 것은 없었지만 그 질문 속에는 모든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결혼해요. 그렇게 우리의 약혼이 성립되었고 몇 달 후 우리는 두 번의 결혼식을 올렸어요. 하나는 한국에서 또 하나는 미국에서였습니다. 한국에서의 결혼식은 전통 혼례와 현대식 결혼식을 절충한 형태였어요. 저는 처음으로 한복을 입었고 그 아름다움과 우아함에 감동했습니다. 태준의 부모님은 영어를 거의 하지 못하셨지만 그들의 따뜻한 포옹과 미소는 모든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었어요. 그들은 저를 진정한 딸처럼 대해주셨습니다. 미국에서의 결혼식은 제 고향 미네소타의 작은 교회에서 열렸어요. 제 부모님과 친구들이 모두 참석했고 태준의 부모님도 특별히 미국으로 오셨습니다. 그들은 비행기를 타고 오는 긴 여정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와주셨어요. 제 아버지는 태준을 진정한 사위로 받아들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딸을 행복하게 해줘서 고마워. 이제 너도 우리 가족이야. 그 말에 태준은 깊이 감동받았어요. 비록 문화적 차이는 있었지만 우리 가족들은 서로를 진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결혼 후 우리는 서울 북부의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도장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미는 과정도 즐거웠어요. 한국과 미국의 스타일을 조화롭게 섞어 우리만의 독특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드디어 도장 개업날이 왔어요. 하모니 태권도의 간판이 빛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저는 태권도 기초 전투 피트니스를 접목한 특별 클래스를 담당하게 되었고 태준은 전통 태권도와 품새를 가르쳤어요. 우리의 독특한 컨셉은 많은 관심을 끌었고 생각보다 빨리 수강생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주한미군 가족들과 외국인 거주자들 사이에서 우리 도장이 인기를 얻었어요. 제가 영어로 소통할 수 있고 미국 문화를 이해한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들은 한국 문화를 배우면서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동시에 한국인 수강생들에게는 태준의 전통적인 지도 방식이 신뢰를 주었습니다. 주한미군 시절보다 훨씬 바쁜 날들이었지만 하루하루가 정말 살맛났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도장을 준비하고 하루 종일 수업을 진행하고 밤에는 다음날 계획을 세우는 생활. 육체적으로는 힘들었지만 정신적으로는 너무나 충만했습니다. 결혼 후 약 6개월이 지났을 때 미국에서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앤더슨과 로건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 한국 여행을 왔습니다. 그들은 우리 도장을 방문해 수업도 체험하고 우리의 새 생활을 축하해 주었어요. 특히 놀라운 일은 앤더슨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는 태준의 친구인 지석과 의기투합하게 되었어요. 지석은 태준의 대학 동기로 현재는 영어 강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언어와 문화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강한 끌림을 느꼈어요. 앤더슨은 나중에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나도 한국에 남을지도 몰라. 이곳에 나를 붙잡는 이유가 생겼어. 저는 그의 말에 미소 지었어요. 저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될지도 모르는 친구를 보며 응원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앤더슨이 웃으며 말했어요. 야, 그때 비명 지르던 내가 이렇게 살 줄 누가 알았냐. 그 말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의무실에서의 그 비명 사건은 이제 우리 사이의 유명한 에피소드가 되었어요. 저는 와인 잔을 들며 대답했습니다. 그 비명, 그날 나를 살렸거든. 그것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그날의 경험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의 행복을 찾지 못했을 거예요. 그 고통스러운 순간이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우리의 첫 결혼기념일이 다가왔을 때 태주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는 작은 보석함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별로 대단한 건 아니지만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상자를 열자 아름다운 목걸이가 들어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펜던트에는 작은 좌표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순간 그 의미를 알아차렸어요. 그것은 우리가 처음 만났던 참호전투 장소의 좌표였습니다. 그때 당신이 나를 이겼지만 결국은 내가 당신에게 졌어요. 태준의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저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평생 질게요. 그것은 단순한 승패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져주고 서로를 이기게 해주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파트너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첫 만남을 떠올리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가 처음에 얼마나 오만했는지, 그리고 태준이 어떻게 인내심을 가지고 제 마음을 열게 했는지에 대해. 이제 한국은 제게 진정한 고향이 되었어요. 여전히 가끔은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이 있고 언어의 장벽도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어요. 서로 다른 두 세계가 만나 새로운 하나를 창조해낸 것이니까요. 미군 병장 샬럿 잭슨이 한국의 태준 대위를 만나 사랑에 빠지고 이국 땅에 정착하게 될 줄은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것은 마치 영화 같은 이야기였지만 지금은 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옆에 누워있는 태준을 보며 감사함을 느껴요. 그는 제게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고 겉모습이 아닌 내면의 아름다움을 보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에게 용기와 모험심을 선사했어요. 하루하루가 새로운 도전이지만 우리는 함께 그것을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제가 리드하고 때로는 그가 앞장서며 우리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완벽한 파트너가 되었어요. 참호에서의 그 첫 만남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여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모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죠. 하지만 이제 저는 두렵지 않아요. 태준과 함께라면 어떤 참호든 건널 수 있을 테니까요. 결혼 2주년 즈음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침마다 느끼는 메스꺼움, 쉽게 찾아오는 피로감. 처음에는 단순히 도장 일로 무리했나 싶었어요. 하지만 태준의 직감은 정확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우리는 부모가 될 예정이었어요. 그 순간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태준은 제 배에 귀를 대고 아기의 소리를 듣겠다며 시간을 보냈어요. 아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데 말이죠. 윤소라, 태준이 선택한 이름이었습니다. 바다의 소리라는 뜻이에요. 한국과 미국 두 바다를 자유롭게 건너는 우리 아이처럼. 임신 기간 동안 태준은 더할 나위 없는 지원군이 되어주었어요. 아침 수업을 대신 맡고 영양가 있는 산모 식단을 연구하고 밤중에 갑자기 찾아오는 음식 욕구도 기꺼이 채워주었습니다. 양가 부모님들도 들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직접 와서 한국 전통 산모 음식을 해주셨고 제 부모님은 화상통화로 매주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소라가 태어났을 때 태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작은 손가락 하나하나를 만지며 그는 완벽한 행복을 느끼는 듯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이 작은 생명이 우리 삶에 가져온 변화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도장 운영에도 변화가 생겼어요. 한쪽에 아기 공간을 마련하고 엄마와 아기 클래스를 개설했습니다. 출산 후 체력 회복을 원하는 엄마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었죠. 의외로 인기가 좋아 새로운 고객층을 확보하게 되었어요. 소라가 첫걸음마를 떼던 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작은 발걸음이 우리 가족의 새로운 여정을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미국과 한국, 동양과 서양, 과거와 현재. 우리 가족은 많은 경계를 넘나들며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날 참호에서 윤태준 대위에게 완패했던 것처럼 때로는 지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승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우리 소라의 웃음소리로 완성되었어요.